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8년도 21번서부터 25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은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솔로 모형입니다. 예, 솔로 모형인데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 자본 축적 방정식이 이렇게 있죠. 원래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요거 그냥 뭐 다 보기보다는 이렇게. 자, 우리 1인당으로 바꿔 있지. 1인당 소득, 1인당 자본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FK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SFK가 이 자본이 이제 축적되는 거야. SFK SY라고 쓸 수 있겠지. SY.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제 니즈라고 할까? 필요로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감가상각만 있기 때문에 델타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균제 상태가 여긴 거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 균제 상태는 자본 축적 방정식. 네.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 게 제로가 돼야 돼.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SFK에서 여기 나와 있는 델타 K 요거 뺀 게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될 때가 균제 상태인데, 자, 우선 황금률 수준의 K에 도달한데 황금률 수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황금률 수준이 아닐 수 있어. 다양한 균제 상태 중에서 황금률이라는 것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그때의 G라고 쓸게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프로 살짝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델타 K 얘랑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Y는 FK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접선의 길이가 요거랑 같을 때가 바로 황금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요게 바로 골든 룰일 때의 균제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해설에는 직접 구하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을 때 여기가 뭐야? 1인당 자본에 대한 얘랑 접선의 기울기죠? MPK. 요거 뭐야? 델타가 같을 때 그걸 구하면 돼요. 그때 요거 저축률 이게 바로 자본 축적의 황금률에서의 저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총생산함수로 표현하면 그치? K의 4분의 1, L의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을 1인당으로 바꾼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자본 축적의 황금률 하에서의 어떤 특성은 바로 뭐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만 살 거야? 아니잖아. 미래도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서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게 되면은 또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미래 소비를 같이 고려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일부는 저축해야 되고 일부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여기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25%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미래를 위한 저축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2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오늘날도 우리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4분의 3은 그냥 소비를 합니다. 75%는 그냥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저축률이 황금률에 맞춰서 이게 소비의 형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현재 소비가 잠깐 줄어들었다가 현재 소비가 감소했다가 현재 소비는 한번 갑작스럽게 감소하지만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감소 일시적. 그런데 점차 자본 축적이 잘 되면서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그렇지, 미래의 소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소비는 점차 증가한다는 거야.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일시적으로 현재 소비가 줄어들면 저축률이 증가. 자본 축적의 황금률에서의 저축률은 얼마가 되냐면 25%입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황금률보다 지금 저축률이 작은 상태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20%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재 20%에서 25%로 가야 되는 거야. 목표는 25%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사실 또 틀렸고 황금률은 25%야.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인데 지금은 현재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저축을 늘리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수준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야. 아시겠죠? 직접 황금률 구하는 것도 잘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볼게요.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연령이야. 연령, 나이 되겠죠. 소비의 평탄화를 위해서, 근데 이제 소비가 좀 이렇게 평탄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걸로 하고요. 소득의 흐름은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소득의 흐름은. 그래서 약간 낙타의 등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얘는 소비의 흐름. 나이에 따라서 여긴 소비와 소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저축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저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생애주기 가설은요, 그래프로 설명할 때 모딜리아니의 어떤 피라미드다 해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모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뭐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소비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은 거기 해설에 잘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고요. 여기다 자산을 집어넣습니다. 베타, 에셋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소비함수 그릴 때 여기가 우리가 소득이고, 소비하면은, 자, 관심사 되는 그래프를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C와 Y의 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뭐야?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얘가 뭐야? 절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편. 자, 그래서 여기 베타 A라는 절편이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알파가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알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비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절편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 A라는 이게 에셋입니다. 자산이라 할게요. 자산. 아니면 웰스, 부 이렇게 합니다. 부와 자산. 예, 이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편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단계는 이런 형태를 보여. 아시겠지만 단계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비교하면 평균 소비 성향이 더 커요.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Y가 증가 시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된다? 이 케인즈 소비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하락한다. 이렇게 됩니다. but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기에 요게 성립하는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에는 평균과 한계가 똑같다니까요. 장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과 같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한번 볼게요. 자, 부가 일정한 양의 수준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소비함수의 기울기 자체는 한계 소비 성향인데 이거는 케인즈가 얘기한 절대소득가설하고 다 똑같이 이 기울기는 얘는 알파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MPC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2번 부가 증가하게 되면 부라는 게 여기서는 제가 에셋 해가지고 A로 표시한 거야. 웰스 이렇게 보면 얘가 증가 시 여기 단기 소비 함수입니다. 이거는 단기 소비 함수야. 장기 소비 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절편이 올라가는 거야.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상방으로 이동을 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아니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래야죠. 다음에 3번 보시면 생애 전 기간 동안에 부가 지속적으로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저축이 누적되잖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부가 우리 잘 그려놨어. 해설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부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부의 형태는 여기서 줄어드는 거야. 이제 축적된 부를 마이너스 저축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소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부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그립니까? 라고 하면은 대략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 4번 장기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해진다는 그렇죠. 생애주기 가설과 뭐 항상소득 가설과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상대소득 가설 이런 소비 이론이 다양하게 왜 등장했습니까?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단기는 잘 설명하는데 꾸준해츠가 실증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오케이 단기는 잘 되는데 장기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같다라는 거를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보셔야 되죠. 오케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죠. 장기에. 다음 단기적으로 소비는 부에 의존하지만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죠. 장기에는 부와 소득에 다 의존하게 되고 단기에는 소득에 의존한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3번은 다음과 같은 고전업화 모형에서 정부가 조세를 100억 증가시켰대. 이게 T가 100억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옳게 된 것은 이거는 직접 푸셔도 돼. 직접 푸셔도 되는데 풀기보다는 문제를 보니까 공공저축, 정부저축입니다. 거버먼트 정부의 저축, 이 프라이빗이라 할게. 그래서 프라이빗 민간저축, 이 투자 어떻게 되니? 이거잖아. 정부저축과 공공저축과 개인 민간의 저축을 합한 게 전체 저축인데 그게 투자랑 같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민간의 저축 더하기 정부의 저축. 우리가 보통 기본 강의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걸 먼저 쓸게요. 투자랑 같습니다. 이거 풀어서 다시 써봅시다. 풀어서. 여러분, 민간의 저축, 개인의 저축은 어떻게 돼? 내가 버는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을 조세를 빼는 거야. 이게 가처분 소득을 소비해서 이렇게 소비를 빼주면 이게 바로 민간의 저축이고 정부 저축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게 정부 저축이야. 얘가 투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 식을 활용하시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아니 이걸 100억 증가시키면 얘가 100억 증가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거 T가 이렇게 100억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정부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저축은 어떻게 된다? 예, 100억 증가하네. 그래서 정부저축은 플러스 100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니, 여기 보시면 얘가 정부가 조세를 100만큼 증가시켰으니까 얘가 100만큼 올라가요. 그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돼? 가처분 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100만큼 줄어들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100만큼 줄어들긴 하는데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00만큼 줄어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니 가처분 소득이 텍스가 100만큼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100만큼 줄면 소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소비는 여기 한계 소비 성향만큼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줄어든 거에 소비는 7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을 보면 얘가 또 마이너스 70이야.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걸 무슨 색깔로 쓸까? 이걸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100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또 70만큼 줄어드니까 얘는 플러스 70이 돼. 그럼 여기 값은 어떻게 돼? 여기 값은. 그치,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민간의 저축은 마이너스 30이니까 30억만 감소하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100, 여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민간의 투자는. 그치, 이게 플러스 7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직접 다 y값 구하고 y는 CIG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살짝 사실은 보면은 여기 정부저축이 100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되잖아. 얘는 말이 안 되지. 바로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살짝 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자율 평가설과 구매력 평가설이 항상 성립할 때 같은 값을 가는 두 변수는 여러분 이자율 평가설은 어떻게 돼? IRP는 자, 이게 원래는 이제 명목이자율이 되는 거죠. 국내 명목이자율은 해외 명목이자율 플러스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구매력 평가설 PPP라고 합시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나라 물가는 외국의 물가랑 같아야 돼. 그걸 조정해 주는 게 환율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변화율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잖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P분의 델타 P 얘는 요 환율 얘 얼마나 증가합니까? 더하기 얘 PF분의 델타 P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 관계를 보세요. 요게 환율의 변화율인데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뭔가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자율 평가설 식을 잘 써놓고 구매력 평가설 식을 써놓고 그거 간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P 요거 전리 넘어가면 되겠네. 더하기 P분의 델타 P 빼기 해외 물가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를 일일이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치, 이게 넘어가니까 I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 아니겠습니까? 얘는 여기 해외이자율에서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잘 보시죠. 요거는 실질이자율로 쓸 수 있어. 요거 잘 보시죠. 요거는 해외 실질이자율, 그러니까 두 나라의 실질이자율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의 실질이자율과 자국의 실질이자율이 같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우리 다양한 거 우리 봤었죠. 이자율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산의 부의 경로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의 경로, 신용 관련된 경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자율 경로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가 금융시장의 신용 차입 조건을 완화시켜서
아니 요거는 맞아. 통화량의 증가라는 것은 이걸 시중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야.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게 되니까 가능한 한 뭔가 옛날에는 신용이 별로 안 좋으면 안 빌려줬는데 그냥 뭐 신용이 안 좋아도 지금 넘치는 게 유동성이니까 돈을 막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용 차입 조건을 완화시켜서 경제를 좋게 만들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자율 경로가 아니라고. 신용 경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을 풍부하게 보내면 이 돈이 막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거 막 폭등하게 된다고 주식 올라가고 막 코인 올라가고 뭐 얼마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자율 경로는 아니라고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자 신용 경로에 의하면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이게 역선택, 누가 괜찮은 사람이지? 아니면 돈을 빌린 다음에 더 위험한 일에 막 투자하거나 막 지금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 고간이 좀 풍부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쪼잔하게 막 신용 상태를 보고 이러지 않고 담보 있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악화시킨다기보다는 좀 완화시켜서 이제 좀 약간 경제를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거품이 끼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하시게 되면은 야 이거 더 겉으로는 그렇지만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출제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팍팍 터지기보다는 위험한 산업에 더 수익률 높은 데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신용 할당 이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겁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자 통화정책의 신용 경로는 은행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 경로할 때 신용과 대출은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고정환율 제도 얘기 나왔어. 좀 약간 뚱딴지 같긴 하죠. 선지를 더 그냥 비슷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고재 변금, 고재 변통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 환율 경로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환율 경로 관련해 가지고 환율에 영향 미치는 건 뭐다? 변동환율 제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